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남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인지는 알고 계셨죠? 예. 얼마 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복당이 됐고 오늘 시사 토크 알고리즘 평상시보다 영향력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경재 앵커가 없어갖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경재 앵커가 요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 환자 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주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봉탕이네요. 용남이랑 봉주랑.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니까 서로 진행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리고 시사 토크를 또 이렇게 서로 각자 진행을 맡으면서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해보죠. 예. 뭐. 예. 용봉탕입니다. 현재 이제 2월 13일 날 단일화 제안을 했다가 2월 20일 날 1시 30분에 이제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판세를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일로부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3월 2일까지 이제 공표할 수 있는 거죠. 뭐 분명히 여론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불안한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판세는 뭐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 기관 대부분이 80~90%가 박빙 열세. 그러니까 현재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다자구도 속에서는 무조건 열세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보름도 채 안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 전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2월 27일까지 거의 모든 이벤트나 모든 정치적 상황이 종결될 거라 그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7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전 투표 있는 3월 4일 그 전날,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가 들어가는 3월 2일 3일까지도 상황은 잘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 쪽의 네거티브가 훨씬 세질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 이런저런 자료 짜집기 해갖고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이 얼마다 그 계산도 이상하던데. 결혼하셨나요?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결혼했죠. 사돈 낱말하시네. 오디오 좀 섞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남은 며칠 네거티브가 동안 좀 세질 것이다. 네거티브가 훨씬 세지고 제2, 제3의 김대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계속 주장을 하지만 네거티브냐 팩트 체크냐 이제 이게 깻잎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혼탁한 선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막판까지 한번 센 놈이 한번 이기자. 갈 때까지 가봐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선거로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를 강타한 게 후보 단일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결렬된 날 저녁에 제가 전화해서 뭘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 민주당에 주시냐 이러고 전화 드렸잖아요. 약 올리셨죠. 약 올린 게 아니라 저는 김용남 의원이 단일화를 원했지만 실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우선 일주일 전보다는 단일화의 문이 많이 닫힌 건 사실이죠. 상당히 어려워졌죠. 선거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게 어쨌든 안타깝게 지금은 무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가능성이 그전보다는 많이 좁아진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면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선거 운동하기가 이번에 무척 열세였었죠. 정권 교체 심리가 45%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53%에서 5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구도 형성을 미리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만약 단일화가 됐으면 저희는 정말 악소리 못하고 선거 못 치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그 당대표는 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계속 공격을 하죠? 난 그거는 이 양반이 우리한테 특명을 받은 뿌락치인가? 우리가 심어놓은 새작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노 코멘트.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내부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단일화하는 게 맞거든요. 맞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밑으로.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성결 과제나 뭐 이런 게 다 논의가 돼 가고 있었어요. 다음 주쯤에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일요일 날 결렬 선언이 나오니까 많이 당황했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도 노력을 해봐야죠. 근데 이번 대선을 보니까 이번에는 소위 범여권 단일화,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TV 토론 때도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섭게 좀 쏘아붙이고 이런 장면들이 종종 보이던데요. 조금 그게 이제 우리하고 판단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자협회 토론회 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왜 저한테만 물어봅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심상정 후보하고는 단일한 함께하는 공동 연대 정책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김동연 후보는 하고는 함께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는 내용은 같은데 형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일 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오히려 민주당과의 단일화 얘기를 하는 얘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긴 들려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돼도 땡큐, 안 돼도 땡큐. 왜냐하면 안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생각이고 되게 되면 정말 핵폭탄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아마 가능성은 근데 1% 미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이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역구도 관련해서 좀 그렇죠. 논의를 해볼까요? 네. 뭐 큰 선거 때마다 늘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소위 각 당이 특정 지역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고 그게 선거 때마다 더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선거를 보게 되면 자신의 후보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으로 인한 결집력, 충성도 이런 게 높았었는데 이번엔 그게 좀 흔들리고 있다. 특히 TK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전통적인 그 당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분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그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봤을 때 저분이 우리 국힘의 정체성, 그다음 국힘의 기본적인 정치적 철학이나 이것과 맞는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탄핵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TK 부분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장본인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K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물론 이제 지금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막상 선거 때 가면 높게 나올 경우 35%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남 쪽을 보게 되면 호남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죠. 2016년에 그 총선에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쪽으로 몰렸었냐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쪽 이제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80%가 넘는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장담을 못할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엔 국민의힘 전신 당의 소속 후보들이 TK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했을 때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때는 TK에서 80%가 넘는 득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낮은 득표를 한 후보는 5년 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TK에서 50%에 못 미치는 득표를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는 선거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는 그 중간쯤 득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5%에서 70% 그 사이 정도? 호남 지역 유세를 다닐 때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게 5년 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두 자릿수 득표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희망은 뭐 30%는 조금 많은 것 같고 20% 득표를 넘기는 게 목표인데 10%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요. 잘하면 20% 득표도 가능해 보인다. 영남 지역에서의 국민의힘도 그렇고 호남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조금 각 당의 전통 지지층의 열기가 좀 식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워낙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이 되니까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어디를 가느냐를 보고 출향민들이 그쪽을 보고 결정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올라가면 수도권에서 동시에 올라갑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 그 서울, 경기, 인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호남 수성이 무척 중요하다. 전보다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과거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이 얻었던 득표율을 호남에서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에 계신 저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냐면 여기 호남 지금 무주공산이다. 뭐 일종의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변수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 마지막에 참전을 한 건데 임박하면 할수록 이낙연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한번 걸어보고 또 하나는 역시 마지막에 그럼 검찰공화국을 만들 거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 후보를 그대로 찍을 거냐. 그래서 이제 이 거짓말 프레임이 먹히게 되면 정말 저 거짓말에다가 이제 본부장 리스크까지 있는 윤석열을 찍는 것은 이것은 이건 모욕적이다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돌면 역시 그 호남의 아주 현명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세를 좌우할 지역은 호남과 TK 쪽에 이제 양당이 다 신경을 쓰지만 결국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도권 그리고 전체 인구의 그 유권자의 반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인데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판세를 좌우할 곳이 서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보기에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지역은 역시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보다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서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많이 앞서는 여론 결과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이제 상호 박빙이고 서울에서는 지고 있는데 이제 많이 지고 있죠. 2030에서도 좀 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30대에서 간혹 앞서는 결과들이 좀 나와요. 서울은 부동산 정책이고 최근에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권 교체 심리인데 서울에서 정권 교체 심리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안정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는 불리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쯤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할 때쯤이면은 서울에서도 좀 많이 그 줄어들지 않겠냐. 제가 보기엔 뭐 물론 서울에서부터 격차가 좁아지길 바라는 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이제는 정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했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결국에는 옮겨오지 않겠나, 윤석열 후보에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역의 현상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어쨌든 지역 갈등과 지역 대립, 지역색은 옅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이 그때 순천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홍일학 의원도 당선되고 지금 김부겸 총리도 대구에서 당선이 됐었고요. 막상 TK 부울경 가면 현장에서 먹고 사는 거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지역 감정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호남과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죽어가는 지역 감정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지역 감정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유지되었던 양당의 폐해가 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고 심상정 후보가 주장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서 다당제 구조가 가능하게 하고, 영남 쪽에서도 민주당이 어느 지역에서도 좀 당선 가능한, 뭐 한 3등으로 당선돼도 당선되는 거거든요. 호남에서도 또 국힘이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거로 이제 좀 급속도로 정치 개편에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대 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라는 게 사실은 의원 내각제하고 아주 잘 맞는 제도거든요. 대통령제하고 다당제하고는 잘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50대를 캐스팅 보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MZ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대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장사 잘했죠. 이대남과 이대녀를 대립시키면서 이제 그쪽 지지를 몰아서 지난해 6월에 이제 당대표도 됐고,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20대가 정치 의식이 무척 높아졌어요. 관심도.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 살 날은 이제 영원히 없다.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래서 막상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데 정작 투표에 갔을 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올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요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들이 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관이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르다. 소위 얘기하는 긱 이코노미, 이렇게 뭐 이게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니고 낀 세대, 특수한 유형의 그런 직업들을 마다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와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들을 갖게 됐다. 근데 20대가 정말 투표율이 다른 세대만큼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른 세대보다 더 높게 나올 거냐.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20대들이 높아진 정치 관여 의식, 이런 게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로 연결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다,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이 보궐선거 때가 이제 특이한 어떤 분노 투표였고 20대의 분노가 뭐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아까 20대 특징을 얘기했는데 가치 소비적 성향을 보인다. 그다음에 전혀 우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다 정치적인 가치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2030 세대가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작 우리한테는 현재 민주당한테는 불편하지만 앞으로 한 12, 3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2030 세대를 위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면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투표율이 높아질 걸 예상을 하면서 20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제대로 좀 나와야 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잘 나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자만 안 해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제가 파악한 2030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맞습니다. 그건 잘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선거 때 뭐 준다 하면 뭐 아무래도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2030 세대는 이 포퓰리즘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부채로 돌아온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남 이대녀들이 지금 이제 좀 그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대 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죠. 근데 20대의 어떤 젠더 갈등은 다른 세대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젠더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세대가 20대인데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2대 남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 역으로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 이대녀가 이재명 후보를 굳이 지지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따져보면 확실한 건 못 찾겠어요.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권에서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그 자산으로 삼아서 그 갈등을 더 넓혀놓은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좀 퇴출됐으면 좋겠다. 갈등을 조장하면 지도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사실은. 2017년에 3,30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번엔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선거전이 점점 난타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선거가 되고 있죠. 어느 때보다도 더. 그래서 어쩌면 투표율이 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3,300만에서 3,000만 정도로 300만 정도가 덜 할 것이다 했는데 저는 적어도 지난 대선까지는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야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셋이 하다가 이경재 앵커가 빠지니까 알턴이 빠진 것 같죠. 둘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보니까 한 명만 더 제끼면 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본 토론 끝났으니까 뒤톡스 주스 먹고 먹을 건 먹어야죠. 시사 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완전체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